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생겼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 관련, 경제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가 지금 솔라나와 XRP죠.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또 반갑게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을 만나 뵈면서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 중 하나이고요. 덧붙여서 알트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히 긁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인데, 시중에 많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 알트코인 자체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섹터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매매 외에도 에어드랍이나 뭐 디파이 같은 전략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모든 이 궁금증들을 책 한 권으로 녹여보자 라고 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알트코인 전에 읽어보시면은 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대해 관심이 쏠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뭐 찌라시성의 기사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글로벌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들을 보면은 일단 우선순위에 암호화폐가 담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 그런 소식들이 취임 시 거의 뭐 하루 이틀 전에 전해지니까 가격이 갑자기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니까 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바로 또 급하게 또 올라타시고 다시 물리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그런 과정들을 한번 겪고 나면은 매집의 타이밍은 이런 타이밍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럼프 취임식을 기점으로 행정명령이 발표되니까 우리가 이걸 기점으로 뭔가 크게 불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배팅을 하는 것들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 혹은 일회성 이벤트에 의해서 베팅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리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해오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투자의 관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생겼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순위에 담기지 않았고 취임식 첫날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 저명한 소식통들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 중에서는 은행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 자산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는 SAB 1-to-1이라고 해서 이 규정 때문에 만약에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도 이게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은행들이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취소를 해야 된다,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이든이 끝까지 이걸 해주지 않고 퇴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됐고, 트럼프는 그런 규정들, 암호화폐 발목 잡는 규정들을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분명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SEC의 어떤 규정들이 완화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채굴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어떤 육성들, 그리고 채굴과 AI의 어떤 결합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뭐 완전히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취임 초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남은 마지막 변수는 결국은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축할 것인가, 그 여부들이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요거는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현재 20만 개 내외 정도 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 이걸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 100만 개를 갖다가 보유해가지고 5년 동안 20만 개씩 보유해서 2049년까지 보유하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반론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보유를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연평균 상승률이 25%만 된다라고 하면은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을 때 2049년까지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를 갖다가 34%에서 35%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언 한번 보시면은,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인데 본인이 트럼프와 얘기를 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고, 본인이 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대통령,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분위기 상으로는 이것들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강조드리듯이 100만 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여지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승인될 것인가? 요거는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에서 아주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0일 내에 이 규정을 갖다가 이제 이걸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배팅한 사람들이 33%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즉 100일 내에 될 가능성은 33%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칼시에서 만약에 올해 전반을 두고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는 63%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올해 내에 이것들이 통과될 가능성, 즉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 새 행정부의 경제부처 수장을 모두 친가상화폐 인사로 채웠는데 향후 가상화폐 정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계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퇴진을 했습니다. 정식 사임을 하고, 지금 마크 우에다라고 하는 SEC 위원 중에서 공화당에서 지명한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이제는 위원장 대행이 됐습니다. 총 4명 중에 이제 1명이 이 마크 우에다가 된 건데,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크립토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태스크포스의 수장으로서는 또 다른 이 SEC 의원입니다. 마크 우에다와 함께 이 공화당에서 지명한 또 하나의 의원이 헤스트 피어스라고 하는 의원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속칭 크립토맘이라고 불립니다. 그동안에 크립토를 너무 많이 챙겨주면서 이 크립토 엄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본인은 참고로 그 별명 되게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헤스트 피어스가 됐다는 거는, 그동안에 게리 겐슬러의 행보에 대해서 헤스트 피어스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냐,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중요한 태스크포스의 수장이 됐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폴 애킨스가 지금 아직까지는 청문회에 다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금 상원에서 이제 인준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정식적으로 등판하게 됐을 때 또 SEC의 어떤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게리 겐슬러 시절에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들이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알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집행 위주의 규제들이 훨씬 더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사들이 친암호화폐로 바뀌는 것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SEC와 더불어서 CFTC라고 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에서 내가 암호화폐를 주관하겠다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지금 최근에 로스틴 베넘이라고 하는 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여기에 직무대행이 역시나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융 관련, 경제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부처의 이 장들이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때 그때가 중요한 또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던 당시가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그게 작년에 두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면 올해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지금 시점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실렸는데 만약에 기대에 굉장히 부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셀도 뉴스라고 해서 또 내려앉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지부진한 요인들에 의해서 실망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기반이 마련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간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클 관점에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시황을 통해서 온체인 지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표들을 봐도요,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의견들, 플랫폼이나 어떤 기관들, 의견들에 좀 공통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2017년 모델을 따르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관들의 분석들이 2017년처럼 크게 갈 수 있는 모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시즌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명령이죠.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기대감에 못 미친다거나 우리 기대감 정도에 딱 맞춰지면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대감들을 충분하게 부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기대감에 의해서 펌핑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명령이 어느 수준인지 아직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거시경제 이슈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지금 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남아있는 주요 이슈가 일본 금리 발표가 남아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는 FOMC 미팅을 통해서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금리는 뭐 사실상 동결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가봐도 99% 확률로 거의 뭐 확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확정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해서 통화정책 방향성을 만들어주는가 그 부분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해서 연준의 매파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한 명인데 갑자기 나와서 금리 여러 번 인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 뭔가 트럼프 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연준도 드디어 이 파월에게 힘을 실어주는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가격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또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또 이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 결과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망들은 어쨌든 1월에는 그것들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관점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좁은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아직까지 100K 위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거. 그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체질이 달라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거.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다 소화를 해야지 이 좁은 변동성이 이제는 더 크게 확장이 되는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하방을 한번 크게 향할 수도 있고 상방을 향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하방을 크게 향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또 바이더딥 구간으로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서 만약에 자산을 던지고 나간다. 그거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반대, 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가격이 큰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패닉셀링 하시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손실을 얻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이 채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아직까지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의 출처들은 어쨌든 완전히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출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이 관계자들의 발언들부터 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결정되기 전 사항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어디론가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과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막 흥분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가 지금 솔라나와 XRP죠.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다른 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급등했던 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XRP와 스텔라 루멘이나 뭐 헤데라, 뭐 아이오타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알고랜드도 있고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을 다 뽑아 보니까 첫 번째는 그동안에 별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던 이 유령 좀비 블록체인이란 겁니다. 그만큼 인기도 없고 시들시들하니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발 내러티브에 의해서 갑자기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선택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코인들이 결제 기반이고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스위프트와의 어떤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건 어쨌든 미국 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미국에 중점을 둔 코인들은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의 어떤 상황이지만 거론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은 펀더멘털이 좋거나 내러티브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선택지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한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지금 시즌에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CBDC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우선 CBDC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다는 거는 바로 이 시중에 어떤 은행들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에게 쏘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어떤 점유율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은행들은 다른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 은행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사안들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중앙은행에서 쏘아줘서 모든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많이 침해할 수 있고 개인이 어떤 자산 이동이 된지 다 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걸 환영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싫은 거죠. 왜냐하면 현금은 어쨌든 어떤 용도로든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다 컨트롤한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분명히 개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CBDC를 했을 때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달러의 입지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은 달러의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미국의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CBDC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걸 달러를 디지털화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기조에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다른 방향성을 찾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스콧 베센트 같은 이 재무장관 지명자죠.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CBDC 의미 없다. 이거 CBDC 왜 하냐. 똑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죠. CBDC 나오면 암호화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위험성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고 오히려 암호화폐는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가 CBDC의 도입을 반대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온체인에서 사용되는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온체인 상에서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되고 많이 유통이 돼야지 이후에 이 자금들이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이 산업이 확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패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달러 패깅을 하면서 발행이 된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부족해진, 최근에는 뭐 페트로 달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줄어들고 있는 달러의 입지를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체인 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에서는 웬만한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국채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체인 세상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면은 이 미국이 뭔가 이 달러의 사용성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답이 나오는 거죠. CBDC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USDT와 USDC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USDC가 미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그런 논쟁들이 2022년에서 2023년에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카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서 이 USDT의 입지가 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러면서 또 리플의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이번 시즌에 좀 흥미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일부에서도 강조드렸듯이 미국 내러티브가 강한 프로젝트를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미국 내러티브는 사실 펀더멘탈과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게,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은, 미국발 내러티브가 좋은 프로젝트들도 아직까지 펀더멘탈은 부진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조금 더 좁혀가지고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미국 내러티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즉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우선적으로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은행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잘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접점에서 있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바로 디파이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들이 좀 많이 가격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표는 준비를 못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이 펀드들, 그중에서도 디파이 펀드들 보면은 이 이더리움 기반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가령 에이브라든지 뭐 리도 파이낸스, 유니스와 커브 파이낸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더 좁혀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바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담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일가가 담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세상에 실세가 된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눈여겨볼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마 4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실제로 이더리움이 또 새로운 논란들이 생겨나면서 여러모로 좀 좋지 못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일가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줍줍하고 있다. 이 관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전체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를 먼저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번 쭉 보시면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이 에이브라든지 체인링크, 온더 파이낸스, 밑에 에테나, 트론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요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나면 요렇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프로젝트들이 이제 알트 코인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발 내러티브가 강한 알트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발 내러티브가 강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먼저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 상위권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촬영 시점에 오전에 캡처를 했는데 순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1위부터 10위에 있는 코인들의 전체적인 맥락들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3위가 이제 XRP,
리플이 좀 확고하게 가져가는 움직임들이 있죠. 원래는 테더가 3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리플이 올라섰고 솔라나가 XRP보다 위였는데 솔라나가 조금 밀려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BNB, 도지코인, 뭐 카르다노, 트론까지가 톱10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순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스텔라 루멘이나 헤드라 같은 코인들이 갑자기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10위권 혹은 20위권에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미국발 내러티브가 가장 많이 묻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적인 어떤 요소에서 솔라나 같은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XRP와 그리고 이 스텔라 루멘, 헤드라 정도 코인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알고랜드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 카르다노가 원래는 이제 메인넷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조금 더 분류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에서 굉장히 많은 뎁들이 태어나서 생태계를 확장을 해야지 뭔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솔라나라든지 뭐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생태계 확장이나 혹은 TVL이나 아니면 사용성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고 그리고 미국발 내러티브 하면은 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거론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선택의 여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라이브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분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고 이런 내러티브성 코인도 같이 시드를 나눠서 같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는 서로 분류상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 해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게 많이 또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표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다음은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로 출시된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50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이 프로젝트를 딱 분류를 해가지고 4가지가 동시에 다 겹치는 게 뭔지를 봤더니 체인링크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체인링크가 짱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를 약간은 좀 많이 뭔가 타겟팅을 해서 요 표를 조금 만든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체인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어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도 가지고 있고 디파이에서는 늘 또 사용해야 되고 RWA에서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요 분류입니다. 보시면은 3가지가 겹친 요 분류에서 솔라나와 XRP와 니어 혹은 뭐 디센트럴랜드나 라이브피어, 아발란체 같은 프로젝트들이 들어가는데 요 프로젝트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알트코인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알트코인 트렌드는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트렌드를 하나로 묶기가 너무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새로운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게 태어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게 지금 옛날 게 되고 막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뭔가 확 떴다가 또 갑자기 순식간에 또 지금은 침체 국면에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부활해가지고 또 상승 구조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트렌드 중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트렌드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투자하겠다 이런 관점을 가져가시면은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메인스트림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관점을 좀 가져가셔야 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량한 자산들을 많이 가져가신 상태에서 뭔가 조금 시드를 분류를 해가지고 트렌드에 맞는 코인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트렌드에 맞는 코인들을 좀 가장 메인스트림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앞서 금융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듯이 이 RWA 섹터 같은 것들이 많이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RWA 섹터가 아마도 이 RWA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특히 2030년까지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장 대세는 AI죠.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AI와 에너지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초특급 AI 프로젝트를 지금 개시한 상황이죠. 그게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되지 않았고 선포만 한 상황이지만 이 스탠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AI라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것은 결국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아무리 이 미국이 견제를 해도 생각보다 빠르게 AI가 발전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것들을 방치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타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계산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AI와 어떤 군의 결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패권 경쟁이 더 넓은 범위로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서 혹은 군사적인 부분들에서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텐데, AI와 결합하기에 굉장히 또 적합한 사업 중에서 크립토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크립토가 AI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AI가 크립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AI다, 이런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메인스트림에 있는 프로젝트들, 가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을 가지고 가시되, 나머지 분류들을 보실 때는 RWA와 AI를 보시고, 그 외에도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서 DeSci라고 하는 DeSci라고 하는 트렌드도 있습니다. 탈중앙화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디핀이라고 하는 영역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디핀도 AI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디소라고 해서 이 탈중앙화된 어떤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도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빠르게 보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시고 관찰하셔야 되죠. 취임식 이후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과 같은 밈코인이 폭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국 같았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런데 또 이걸 또 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취임 하루 전에 이 트럼프 밈코인이 발행이 됐다는 부분들도 좀 시장을 좀 많이 좀 충격에 빠뜨리면서도 약간 실망감을 안겨준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언론들 기사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는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될 소지들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증권성 이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해관계가 또 충돌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에 의해서 발생하는 블랙스완 이슈들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블랙스완 이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가 대세니까 이걸 빨리 사야지, 이런 관점들보다는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관찰하시되 뭔가 조심성 있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이 어떤 시도들이 이 자본들을 갖다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임기가 끝날 때 물량들을 딱 털 수 있게 토크노믹스가 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어떤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본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 밈코인에 이제 새롭게 유입된, 그러니까 그동안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다가 트럼프 밈코인에 의해서 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유동성의 측면에서 혹은 시장의 인지도의 측면에서, 관심도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투자의 관점에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에서 조심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을 집필하셨습니다. 책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책을 또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구독자님들께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에볼루션,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전략도 있지만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다른 수익을 얻는 전략들도 같이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투자 관점은 세 가지죠.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 포트폴리오 전략인데,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투자 전에 보시면은 이 암호화폐를 갖다가 굉장히 좀 위험하게 혹은 무모하게 투자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먼저 딱 짚으시고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안 사셔도 괜찮으니까요, 서점에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매매 전략들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하이퍼리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젝트가 뭐 역사상 최고의 에어드랍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들이 시장에 탄생을 했습니다. 몇억 부자, 몇십억 부자, 백억대 부자들도 속출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장에서 에어드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이용해야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실제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탈중앙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 편의성이라든지 혹은 뭔가 미리 해보기 전에 뭔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 알트코인 레볼루션 책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을 들이지 않고 먼저 도전해보는 방법들부터 해서 좋은 플랫폼과 프로토콜을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투자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간 알트코인 레볼루션에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반드시 오지만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특정한 프로젝트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가는 건 확실히 더 멀리 가는데, 나머지는 보면 지지부진하게 꺼지고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면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냥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ETF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기관들의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자금이 묶이는 곳들도 달라졌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묶이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본이 돌 때처럼 그렇게 또 아주 유동성 있게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들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마켓 메이커라든지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갈지, 속된 말로 어떤 장난질을 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관들이 주목하는 코인들 위주로 펌핑이 될 것이고, 이 펌핑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오겠지만, 절대로 과거처럼 어떤 코인이든 던져놓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그런 시즌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책에서 제가 또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락업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락업 해제라는 거는 이 기관들, 이 초기 투자자들이죠. 혹은 초기 개발자들이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물량들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받은 거를 바로 팔아버리면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한들을 정해둔 거죠. 넌 1년 뒤에 팔아, 넌 2년 뒤에 팔아,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놓은 건데, 이 락업 해제 물량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가격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가 그렇습니다. 무려 현재 유통 중인 물량의 130% 이상의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역시나 온도 파이낸스도 잘 나가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초기 유통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들이 1-20%만 유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80%를 유통을 시켜버렸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정말 뛰어나고 핫하다면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뭔가 힘없이 비실비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책에 자세하게 다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선별해 주신다면요? 네, 저평가된 알트코인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찾으려면은 RSI 히트맵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는 것들을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거를 과매도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라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평가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코인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로 이 코인이 뭔가 펀더멘털적으로 안정하고 뭔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봤을 때 투자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고 펀더멘털이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다시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너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변수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위 알트코인으로서의 굳건한 입지들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을 갖다가 가장 많이 신뢰를 합니다. 거기다가 금융적인 관점에서 TVL을 한번 살펴봤을 때 다른 모든 체인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입지들은 누군가 쉽게 넘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평가된 코인으로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